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4위 자리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 경기력은 시원하지 못했는데요. 정규시간 13분 남은 상황에서 3골을 몰아치며 승리했습니다. 한 가지씩 포인트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했습니다. 시즌 초에 토트넘 모습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르자르에 벤탄쿠르가 출전했죠. 사르는 기동성과 활동량으로 메디슨과 비수마를 연결해주는데 벤탄쿠르의 연결 방식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토트넘은 주로 비수마가 센터백 2명의 공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풀백 에메르송을 가운데로 좁혀서 플레이했죠. 그래서 에메르송, 벤탄쿠르, 비수마가 교대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관여했죠. 메디슨이 가끔씩 내려오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내려온다면 위쪽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메르송, 비수마, 벤탄쿠르가 어떻게 빠르게 공을 앞쪽으로 전진시키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에 반해 펠리스는 오살형 형태로 수비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토트넘이 내려앉는 수비에 약한 데다가 중앙 수비 3명을 두는 전술에 취약하죠. 그래서 충분히 토트넘을 괴롭힐 수 있는 수비 전술을 짜왔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192의 피지컬을 가진 마테타에게 공을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마테타가 나머지 선수들이 올 때까지 버텨주죠. 그때 순간적으로 역습으로 전환하는 선수비 후역습 기반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월에 원래 감독이던 호지슨이 건강상 문제로 사임하며 새 감독의 올리버 글라스너가 들어왔습니다. 펠리스에서 부임한 시점부터 3백을 사용했죠. 애초에 펠리스 팀 컬러가 선수비 후역습이죠. 게다가 감독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토트넘 원정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길 원했던 글라스너입니다. 경기 중에 역습 기회는 무조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글라스너의 이런 플레이는 효과를 봅니다. 0대0 상황에서 펠리스가 역습 찬스를 맞는데 마테타가 비수마를 피지컬로 견뎌내요. 그리고 에제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에제가 좋은 기술로 단독 돌파하면서 중앙 쪽으로 치고 갑니다. 이때 벤탄쿠르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막으려다가 위험한 위치에서 파울을 내주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수비벽을 넘겨 프리킥을 차는 경우가 많은데 키퍼가 있는 쪽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에제입니다. 그리고 워낙 킥의 속도와 궤적이 좋아서 천하의 비카리오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경기는 1대0이 되면서 펠리스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 빛을 봅니다. 물론 토트넘도 전반부터 이런 펠리스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뚫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벤탄쿠르에게 공을 주고 움직입니다. 벤탄쿠르는 안데르센을 끌어내면서 공을 받죠. 안데르센이 따라 나온 공간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공을 잃지 않고 에메르송에게 줍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아까 벤탄쿠르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갑니다. 공은 에메르송과 벤탄쿠르를 거쳐 메디슨에게까지 갑니다. 클루셉스키를 막기 위해 다른 선수들이 몰렸고 그 순간에 에메르송이 또 움직이면서 메디슨이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공간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모든 선수가 계속 움직이니까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 기회가 납니다. 이런 장면이 더 자주 나왔다면 토트넘이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겠죠.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들이 하도 앞으로 안 나오다 보니 토트넘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반 막판에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중거리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긴 했지만 상성상 토트넘이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팀이고 팰리스의 수비 조직력도 괜찮았죠. 그리고 팰리스의 플랜도 명확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토트넘이 공을 많이 소유하긴 했지만 시원시원한 장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해소해줬던 게 바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공격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죠. 팰리스가 높은 지역까지 공을 끌고 오다 뺏겼고 이 루즈볼을 손흥민이 잡지 않고 뛰는 베르너를 보고 빠르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손흥민의 시야와 빠른 판단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1대1 찬스를 만듭니다. 베르너의 스피드도 좋았고 퍼스트 터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방향을 너무 빨리 꺾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톤은 베르너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베르너는 한 스텝 정도 앞에 가서 몸만 좌우로 한 번만 흔들고 방향을 정했으면 골키퍼를 쉽게 속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존스톤 키퍼는 선택지에 대한 고민 없이 베르너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베르너의 슈팅을 잘 막아냅니다. 골 전까지는 참 좋은 선수인데 아쉽네요. 그리고 후반에는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골대를 맞춘 장면도 있었죠. 클루셉스키가 준 공이 꽤 속도가 있었고 높이도 바운드 되면서 굴러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임팩트하기 어려운 공이었죠. 하지만 몸을 비스듬하게 잘 기울이며 쉽지 않은 슈팅을 만들어 봅니다.
제공권이 약하더라도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는 이유가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클루셉스키가 낮은 패스를 주는데 손흥민 오른쪽에 선수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때 손흥민이 평범하게 잡았다면 뺏겼을 텐데 몸을 열면서 왼발로 공을 끌어당기며 잡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한 턴의 여유가 생기고 베르너가 좋은 위치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를 맞습니다. 물론 이 공은 키퍼가 막아내긴 하지만 플레이메이킹도 곧잘하는 손흥민입니다. 베르너의 동점골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오프 더블 움직임이 빛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존슨이 끝까지 따라가서 압박한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탈취한 공을 잡으니 손흥민이 앞으로 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수비진들도 손흥민이 들어올 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이 갑자기 뒤로 빠지면서 존슨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마크하던 수비들까지 손흥민 쪽으로 끌려 나오죠. 이 동작 때문에 패스길이 열리고 베르너가 이때 순간적으로 그 길을 보고 뛰어들어갑니다. 손흥민의 움직임도 좋았고 존슨의 컷백도 좋았고 그걸 눈치채고 쑥 들어가는 베르너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문은 비어있었고 축구선수라면 못 넣을래야 못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베르너는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며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손흥민은 직접 득점도 성공하는데 슈팅하기 전 세팅하는 두 번의 터치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터치는 자신이 가속도를 살릴 수 있게 짧은 패스를 하는 정도로 쳐놓습니다. 근데 이 쳐놓는 각도가 아주 좋았죠. 따라오는 수비의 진행 방향 쪽으로 먼저 쳐놓으면서 상대 수비가 내 등을 볼 수 있게 칩니다. 방금 첫 번째 터치로 인해서 수비가 손흥민의 등을 보게 되고 수비는 공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손흥민 앞에 골키퍼밖에 없으므로 손흥민의 슈팅을 위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두세 번을 더 치고 슈팅하는데 손흥민은 이 두 번째 터치에서 공을 쭉 밀어놓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최대한 가까이에서 슈팅할 수 있는 효율적인 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약간 먼 거리의 페널티킥 느낌이기 때문에 골키퍼도 한 방향을 골라 뛰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정석대로 반대쪽 팝포스트로 보고 감아찼고 존스톤은 니어 쪽을 대비하며 뜁니다. 손흥민이 두 번의 깔끔한 터치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처럼 오늘 손흥민은 경기가 답답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아까 팰리스에게 첫 실점 당할 때 빼고는 반더벤이 마테타를 거의 지우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팰리스의 플랜은 마테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반더벤이 마테타를 묶으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차단했죠. 오늘 반더벤의 스탯을 보면 살아있는 토트넘의 공격 축구의 근거 그 자체입니다. 태클 승리 67%, 리커버리 6회에 지상경합은 9번 중 8번을 이기며 충격적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반더벤은 정상 컨디션일 땐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선수를 오래 쓰려면 부상을 조심시키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리커버리 하다가 부상 의심으로 자리에 누운 적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찾을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베르너와 우도기가 서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도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에 지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베르너와 우도기가 왼쪽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적다 보니 서로 간의 연계가 좀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에서 우도기가 앞으로 뛰어가주면 베르너가 우도기에게 공을 줄 수 있겠죠. 아니면 수비가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베르너는 더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도 다른 선수와 연계를 즐기기보단 직접 돌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그냥 혼자 돌파합니다. 베르너가 못했다, 우도기가 못했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단 둘이 서로를 많이 이용한다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둘 다 위치만 왼쪽이고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코너킥 11개를 얻었지만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코너킥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준비된 패턴은 없었고 그냥 선수들을 분배하는 정도의 코너킥이었습니다. 코너킥 패턴을 조금 더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로 토트넘은 승점 50점을 달성했습니다. 빌라가 한 경기 더 치른 55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를 이긴다면 승점 2점 차로 좁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패로 가지 않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